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대통령은 황인성 국무총리, 이회창 감사원장, 전경성 당선자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 거기는 반드시 분명히 될 만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든든한 균형발전 대통령 후보 경제 제가 살리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2017년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관련된 녹취를 들으셨는데 정리를 하면 핵심은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이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단행을 해야 된다.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중대사인데 너무 졸속으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좀 갈려 있습니다. 먼저 당선인 측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청와대 이전 내지는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데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쭉 봤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모두 다 지금 우리 청와대 문제 때문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다 새로운 시대로 나오시려고 말씀들 하셨고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좀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 그다음에 현 청와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취지에서 저는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는 뭐 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각을 너무 세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 삶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것,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스스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여야 모두 좀 서로 간에 협치하고 도와주고 신구 정권 모두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이번만은 어떻게든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던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도와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리에 맞지 않게 추진을 하시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 여염집 이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 기관이 통째로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이 움직이는 거를 단 2달 만에, 2달도 안 되죠. 인수위 활동 기간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면 그 기간 동안 뚝딱뚝딱 해치운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제대로 된 나라, 체제가 안정된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의지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번 들어가셔서 추경하시고 추경에 이전 비용 다 산정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연쇄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면 다 이전해놓고 빈 공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청와대와 국가의 어떤 외빈들까지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유도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 제기가 안 되는데 이건 단 2달 만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상한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뭐 나쁜 기운 때문에 그러나 특히나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것이 보수논객의 대표이신 그 조갑재 씨, 전 월간조선 그 주관이었었던 그분께서도 반대를 해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느냐. 조선 시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청와대였고 가장 좋은 터였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용사는 사실 외세와 용병의 기운이 있는 곳인데 또 안보상의 문제도 있는 곳인데 왜 굳이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한 마지막 마디가 뼈 아픈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 3가지를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하고 지금 있는 그 이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공약으로 하시기로 준비하셨다가 2년간 숙고하다가 결국에는 못했거든요. 이게 청와대가 어떤 이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 복대변인 잘 아시지만 일단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좀 있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참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해 보셨으니까 제가 근무하면서 아쉬운 거는 이 비서동 신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국력에 비해서 좀 못한 게 대통령 전용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신임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현재 있는 대통령께서 몇 가지 제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뭐 여야가 협조를 하면서 좀 해결해 놔야 우리 국력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현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도와줘서 같이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 중간에 좀 개입을 좀 하면 일단 제가 민주당 쪽에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 청와대 이전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속도 조절을 한다면 찬성하실 수 있다라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대표 공약으로 거으셨는데 거의 3년 가까이 2년 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공약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약으로 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저는 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며칠 만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파악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소통의 상징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군사 시설들이 옆에 있는데 소통이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청와대보다 접근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 이것은 그냥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로 상징되는 약간은 전근대성 혹은 봉건성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안 맞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국민들도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 청와대를 국민들의 어떤 지금 경복궁처럼 우리 대한민국 70년사의 한 역사를 장식했던 장으로 역사의 공간으로 두고 새로운 현대에 맞는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청와대는 싫어, 그 터가 싫어 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은 조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걷는 행보가 좀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이번에 또 개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서관님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청와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대안을 모색할 때 여야가 좀 협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당선인께서 저렇게 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복 비서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의 뜻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검토가 들어갔으면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삼각지에서 국방부를 접근할 때 보여줄 때 이제 거기가 오히려 청와대보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식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당선인이 조감도를 펼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이 남쪽인 동부 이천동 방향에서 접근하는 걸로 보면 저는 뭐 이게 조성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하게 국민들이 대통령 가까이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서들이 일하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시로 나와서 그냥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대통령의 집무실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서들과의 소통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동 1층 1관, 위민 1관, 여민 1관 그랬잖아요. 그 3층에서 직무를 보세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수시로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일상 업무를 다 그쪽에서 보시고 주요 외빈 행사 이런 부분만 또 국무회의나 이런 것만 본관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뭐 비서진 참모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분간 출퇴근하시겠다라고 하는데 3분 내지 5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 80km 정도로 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각 사거리를 다 막아야 돼요. 출근 시간대 3분 내지 5분의 여파는 그 10배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3분 내지 5분만 참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출근하는 대통령의 걱정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상징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론조사로 할 게 아니고 철학과 판단으로 하신다, 결단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벌써부터 불통을 나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면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저는 당이 다르더라도 여당 야당이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원해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 된 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6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용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온 지 사실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상세히 설명이 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공론이 시작이 되면 저는 뭐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것을 너무 신임 당선인이 이런 불통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다소 이른 시기 아닌가 해서 한번 지켜볼 여유도 좀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던 게 핵심 키워드를 좀 보면 이 공론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시민 불편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이것 외에 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국가 안보의 공백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비용이 지금 주장하는 사람마다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관련된 녹취가 좀 준비되면 녹취를 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또 예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마다 열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이 옮기게 되면은 합참에 있던 그 지역 그 부대들은 또 딴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500억도 안 드는 이전 사업을 뭐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천억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5천억 주시면 500억 범인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500억과 1조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 차이가 엄청 큰데 먼저 500억이 안 된다는 게 당선인 측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선인 전 기재부를 통해서 지금 이전 비용에 대해서 받은 거는 약 한 496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을 이전하는데 120억 원,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고 경호처를 이전하는데 한 350억 원, 그리고 한남동 공관을, 그러니까 지금 합참 의장의 공관을 쓰는데 리모델링비로 한 25억 해서 한 496억, 500억 정도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에 이제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국방부를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합참이 또 부대의 신축이 또 필요하거나 이런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1조 얘기하는 거는 좀 다소 과다 계산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민주당도 너무 정치적으로만 그 계산을 좀 부풀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심각하게 한번 좀 보고 그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청와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5월 9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청와대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의결도 필요하고 민주당의 도움도 필요한 건이라 저는 이게 향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정부가 이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하는데 큰 그 협치 내지는 협의에 좋은 계기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주장한 관련된 그래픽이 앞서 좀 나갔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당선인 측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 측에서 내놓은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 국방부 본청, 합참 본청 이 건물 신축 비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군사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1조 그 이상이 든다라는 말씀을 김병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아까 윤한홍 의원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나? 이거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고 이것은 발목 잡기다라는 비아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과 지금 청와대 졸속 이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 비용으로는 500억이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그리고 이거를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이건 행안부에서 해야 됩니다.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요청을 해야 되는 부서가 행안부예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연쇄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공기업 하나가 이전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쇄 효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옮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특히 군사시설 같은 경우 우리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같이 있을 때 북으로부터의 그 타겟이 똑같은 데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걱정이거든요.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이미 전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설령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문 대통령께서 내가 못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납득이 안 되는 용산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짐을 문재인 대통령께 씌우고 숙제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치적 도의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그거 동의해 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향후에 저는 그렇게 또 발뺌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행태로 봤을 때 매우 높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내년에 결산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결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목에 안 맞는 지출이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항목이에요. 관공서 이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일반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당연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국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에 못 넣는 이런 예산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국회에서도 또 한바탕 이거 설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좀 천천히 가셔도 안 늦다라는 말씀을 재차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질문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당선인 측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비상금 같은 거라서 결국 현 정부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질문을 제시를 했던 게 안보 공백,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지휘부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선 안보. 네. 청와대 현재 위치와 광화문의 위치와 그 용산의 위치. 저는 뭐 지금 우리 적성 국가들이 갖고 있는 화력을 따지면 이게 크게 한 지점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용산에 같이 뭐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와 합참의장이 같이 있는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이면 저는 서울이 다 초토화되는 시절에 무슨 광화문과 삼각지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하나는 그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오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새로운 임기가 5월 9일까지 계속 됩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뭔가 일을 새롭게 대한민국이 나가는데 그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임기를 정리하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역대 이 정권 이해한 게 늘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건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뭐 이전을 하겠다는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를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겠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아니면 인사권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조금 현 정부가 지나치게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경험도 있으시고 저도 그렇던데 이 정권 이해한계는 저는 현재 있는 남은 정부가 새로 들어온 정부를 해서 좀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게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온 민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회초리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고 싶은데 협조하기가 난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저 MB 사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비비를 문 대통령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물러나는 정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과연 당선자가 취해야 할 자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 둘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젠가 그젠가 전직 합참의장 11분이면 대략 임기 한 2년 정도 치면 근 20여 년간을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한 목소리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안보가 불안해진다. 연수에 이동을 하고 다 재배치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가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그 지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걱정하지 않고 결단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되고, 특히 합참의장 11분의 면면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 지지했던 분들이 아니세요. 골고루 다 섞여 있으십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를 했던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분들의 목소리마저도 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안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모습을 보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전직 합참의장 관련된 그 입장물 제가 또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평생을 나라 지키는데 혼심을 쏘셨던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안보 취약기에 사실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좀 더 긴장해서 좀 더 잘 챙기면 저는 그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뭐 너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남북 평화 모드 속에서 전방이고 후방이고 모두 좀 전체가 좀 이완된 느슨하게 운영돼 온 게 안보 공백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사실은 이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을 한다면 저는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이런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서관님. 뭐 협의되고 있다고 저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밖에 네. 없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회동 불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고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합니다. 그분 성품상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견뎌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 정부가 신임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리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고, 뭐 제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회동 무산됐을 때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회동에서 열매를 다 따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라.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딱 내놓고 이만큼의 성과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두 분의 만남을 이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실무 협의가 저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가 되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뭐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당선인실에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난다고 오늘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얘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큰 의제가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협조가 제일 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뭐 감사위원, 선관위원 등등의 이게 한국은행 총재 등등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선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거로만 치면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 의제로서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설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최종적인 의제에 들어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문제와 청와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지금 현재 두 분이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청와대 회동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입니다. 잘할 것 49.2%, 잘못할 것 45.6%가 나왔는데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뭐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수치는 참 놀라운 수치죠. 그러니까 보통 당선이 되고 나면 취임할 때까지 거의 7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통상 대통령 당선자들의 지지율, 기대율이었었는데 거의 절반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고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첫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발을 잘못 내디뎠다. 첫 번째 과제가 청와대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산불, 물론 뭐 현장은 가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만들기 위한 당의 모습, 인수위의 모습,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가 될 때 국민들께서는 아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민생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그 당선인의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당선되고도 야당 대표들 그 야당 그 당사까지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뭐 김기현 대표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그게 그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 며칠 동안이라도 승자의 넉넉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당선인 측에서는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최저 격차 초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작용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건 정권 교체만 허락을 했지 국정운영 동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숙제를 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향후 모든 일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내부적으로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3월 9일 대선 이후에 지금 뭐 한 10여일 정도 아직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직은 깊게 이렇게 마음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취임 일주까지 인수위 활동이 전 지금부터 가동이 되고 본인이 국민들한테 이제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뭐 지지율은 회복이 돼서 역대 대통령들 취임하셨을 때 상황으로 저는 그건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긴장해야 되고 늘 국민 뜻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분 모두 중간중간 말씀 중에 지방선거란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좀 쭉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비대위 체제에서 또 저희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만들고 그 내에서 광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도당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업무 분장이 완전히 돼 있어서 이미 이제 시도당에서는 기초 단위의 그 후보자 검증 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놓고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서울, 경기 지난번 대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이 있었었고 그리고 승패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현재 비대위의 과제가 아닌가. 또 비대위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또 당내의 걱정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속도가 좀 빠른데 공천관리위원장도 내정이 됐죠? 오늘 아마 저 최고에서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보조할 사무부총장들 인선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지방선거라는 게 대통령 취임일 이후 한 20일 정도 있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이 제대로 보완을 해주고 보조를 해줘야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윤석열 당선인이 뜻하는 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하나씩만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차출은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거여와 지금 계속 국회에서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공천심사위원장들하고 몇 번 이제 인선이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되느냐의 대원칙이 이제 정해질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180대 한 100 정도의 비율로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쟁력이나 이런 구도 등을 따져봐서 아마 다음 주 초쯤 이 전체적인 윤곽과 운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대선에서 두 양강 후보의 격차는 뭐 역대 최소였지만 이걸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놓고 봤을 때는 나눠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세를 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지방선거는 사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치러졌었고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이벤트가 그 시기에 함께 있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이익을 저희가 반사이익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과 비현역 임기 중간에 자의에 의해서 또 당의 결정에 의해서 보궐선거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로 경쟁력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의석수가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의석수 한두 석을 가지고 국회에서의 제 기능에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6월 1일 날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목소리로 갔을 때 효율성도 있지만 또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긴장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국민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를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에 대해 당선인 측과 차분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낮 경제 6단체장과 처음으로 만나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날짜가 내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퇴원 뒤 대구 사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퇴원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4,250여 명을 적발해 64명을 구속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서 농지를 사들인 투기 행위가 30%에 육박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온 만큼 목요일까지 확진 규모를 봐야 감소세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오늘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수요일부터 누그러지겠고 금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정부와 신뢰에 기반해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한 대체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비비 사용 등 청와대와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당선인 측과 차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선인 측에서 예비비 문제를 정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위가 정부에 안을 제출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정해진 과정 등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당장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졸속행정, 100% 완벽한 불통이라고 꼬집으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24시간 밤낮으로 짐을 빼는 데에만 20일이 걸리고 합참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20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걸 강요하는 게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인수위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쉴 틈도 거의 없이 일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여는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자며 정의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25일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인준의 건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면 복권된 뒤 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날짜가 내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내일 의료진과 협의해 박 전 대통령 퇴원일을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뒤 서울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0만 9,169명으로 전날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7일 역대 최다 규모인 60만 명대 확진 이후 연일 환자가 줄면서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휴일에 동네 병원이 쉬면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 검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줄면서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주 월요일 환자 숫자와 비교하면 오늘 10만 명 정도 줄었고 2주 전 월요일인 지난 7일과는 비슷한 규모라며 이 같은 확진자 감소는 긍정적 지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수요가 확대되자 이번 주 중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제품명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4월 중 도입 예정인 팍스로비드 9만 5천 명분 외에 추가적인 먹는 치료제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등 코로나19로 영업 규제를 받는 다중 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밤 11시까지입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에서 17세의 3차 접종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국방 사이버 방어 태세를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방어 태세 격상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9시부로 민간 분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이버전이 확산하고 국내 기업 대상 랜섬웨어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로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오늘 방사포 발사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무기시험 다음 날 그 목적이나 결과, 방사체의 성격 등을 보도해왔지만 이번엔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무기 성능 시험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함락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항복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 2주가 관건이란 서방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을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지만 전세는 이미 러시아로 기운 것으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Поэтому военного реш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Мариуполю нет. Можете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затыкать меня,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и так дале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нет. Это мнение не только мое, это мнение военных.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 돈바스와 러시아가 무력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여서 러시아군이 개전 초부터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민 400명이 대피한 학교가 폭격당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총력 사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즉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 산하 국가국방관리센터 지휘관은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전하게 마리우폴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마리우폴 동서쪽으로 인도주의 회랑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우폴 전황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패를 가리기 힘든 도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조기 장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군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이 병참 문제까지 안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가 전황을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25%인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이 실패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벽면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은 잿더미로 변하고 시신은 여기저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연일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시는 주민 400여 명이 대피 중인 학교가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공습으로 파괴된 극장은 130명을 구조했지만 아직도 1,300여 명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Мариуполь разбомбили со 100%,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20%. Теперь добираются до Мелитополя. Этот город Мелитополь полностью блокирован русскими войсками. 유엔 조사 결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25%인 약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902명을 넘는다고 밝혔지만 2,400명의 사망자를 발표한 마리우폴의 보고가 들어오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ш город начали уничтожать полностью дом за домом. Бои шли за каждую улицу, каждый дом попадал под раздачу. Получается.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의 손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하지만 러시아는 이틀 연속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발사하고 89곳의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포격하는 등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월 말이 됐지만 동유럽의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바로 이 추위입니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몰도바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 있는 난민 캠프. 난방 시설이 있긴 하지만 실내 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쉬는 쉘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많이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위가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폴란드 전역의 기온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폴란드보다 남쪽에 있는 몰도바도 춥기는 마찬가지. 영하의 날씨에 피난민들은 날로 앞으로 모여듭니다. Ну и холодно, тяжело мора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бросаешь дом, бросаешь все, уезжаешь никуда. Ну, постараемся, как-то будем. Выхода нету. 피난민들에게 담요와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 난민 캠프에서는 텐트에 난방 설비까지 가동해가며 추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 난민촌의 병원에도 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Zazwyczaj dzieci przyjeżdżają do nas odwodnione, zmęczone, wychłodzone. 설상가상으로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전쟁 여파로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에 필수적인 기름과 가스, 전기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약 70%에서 8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다음에 이번 하반기 때 또다시 가격을 상정할 때 아마 오를 걸로, 대폭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벌써 3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변국이 제공한 임시 수용시설에서 폭격의 위험은 피했다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속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몰도바 팔랑카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에게는 기능장이라는 자격을 주는데요.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능장 자격을 딴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 대학의 조교수로 채용된 뒤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연봉을 더 받아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여성 1호 용접 기능장으로 알려진 40대 A 교수입니다. 지난 2004년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에게 주어지는 기능장 국가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3년 뒤엔 배관 분야에서도 기능장이 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9년 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조교수로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과정에서 A 교수가 학교에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입니다. 1991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입사와 퇴사를 4번 반복하며 모두 9년 2개월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 뒤 연봉 계산을 위해 새로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는 첫 입사 날짜와 마지막 퇴사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모두 20년 10개월로 처음 제출한 실제 경력보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학교 법인 감사 결과 A 교수는 이런 허위 경력으로 1년 9개월 동안 1,100만 원 넘게 연봉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으로 정부와 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으로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를 그대로 냈을 뿐 근무 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부실 수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실습을 학생에게 맡기고 수시로 강의실을 비우는 등 수업이 부실하다는 투서가 학내에 뿌려졌고 A 교수의 강의 평가에도 이런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하는 학생을 조장을 두고 나머지 학생을 조장 밑으로 두고 수업을 교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 조장이 끌고 가는. YTN 취재진은 A 교수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부실 수업 논란을 인정하는지 등을 수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교수님! 학교 측은 허위 경력 서류와 관련해 대학 캠퍼스와 학교 법인에서 서류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A 교수의 강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었고 모든 실습을 직접 진행했다며 부실 수업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견책 결정을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연봉 1,100여만 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견책은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5단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각장애인 이계용 씨. 이 씨를 돕던 활동지원사는 더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씨가 일터로 출근한 뒤에도 집에 남아 가사를 돌봐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유는 지원금 부정수급 우려. 함께 있지 않으면 활동지원사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익숙한 집이지만 혼자 살며 안 못 보는 이 씨에게는 모든 게 난관입니다. 설거지는 물론 옷 정리까지 집안일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먹을 약을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뭐 곰팡이 난 음식 같은 거는 모르고 계속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활동 지원사를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 이 씨 불편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지원금 제공을 거부한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지침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부정수급 우려와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분들은 다 허용을 해드려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부정수급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주시는 이 씨가 퇴근 시간을 앞당겨 활동지원사와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새 정부에서 경찰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등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현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편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20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르렀다며 새 정부도 큰 틀에서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회의원 등 모두 4,25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강화를 위해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1,671건, 6,081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서 농지를 사들인 투기 행위가 27.8%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주택 투기와 기획부동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인천 가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에서 47층 높이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의 팔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부서진 철제빔은 와이어로 묶여 있어서 추락하진 않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을 위해 공사장 주변 도로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부러진 크레인을 해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군인이 술에 취해서 아래층에 사는 군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 20분쯤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군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아래층에 사는 다른 군 소속 군인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인사가 올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2,7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920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10원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 일부 인사들의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꽃샘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춘분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맘때 꽃샘 추위가 매섭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7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한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2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꽃샘 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이후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